세상이 등을 돌렸던 땅 남수단. 수많은 나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누구도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나둘 철수했고 이곳은 다시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말 대신 행동했고 그 땅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수단은 한국을 지원국이 아닌 동반자라 부릅니다. 가난한 나라가 왜 금과 석유를 꺼냈을까?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코로 에마뉴엘입니다. 남수단 교육부 산하 지역혁신개발청에서 정책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서류를 검토하고 숫자를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교실이라는 공간조차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남수단 북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남수단은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부 나일강 상류에 자리한 이곳은 수단과의 오랜 갈등과 긴 내전 끝에 2011년 독립국으로 탄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독립은 평화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권력투쟁은 끊이지 않았고 부족한 분쟁과 무장단체의 충돌은 일상이었습니다. 수도 주바조차 안전하지 않았고 많은 마을들은 지도를 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총성이 울릴지 어느 길에 지뢰가 묻혀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우리나라는 석유와 금, 구리, 우라늄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축복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정작 국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살았습니다. 학교는 없었고 병원은 문을 닫았으며 많은 어른들은 아이의 글자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도 공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은 매일 걸어가야 얻을 수 있었고 하루 세 끼는 바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수단 북부의 우리 마을은 내전과 기근 질병에 시달리며 매일같이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지붕은 없고 바닥은 흙뿐인 움막 속에서 아이들은 물 대신 고인 웅덩이를 마셨고 어른들은 하루 한 끼를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했죠. 아픈 이들이 생기면 아무도 손쓸 수 없었고 아이들이 태어나도 몇 달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땅에 각국의 구호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구호팀은 백신과 구충제를 나눠줬지만 몇 달 후 콜레라와 말라리아가 다시 확산되면서 무장단체들이 백신 보관소를 습격했고 결국 미군 출신 의무팀은 안전을 이유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NGO는 항생제와 해열제를 긴급 지원했으나 약품 운송 도중 무장 세력에 의해 트럭이 탈취당했고 이후 보안 리스크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중국팀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지만 몇 주 만에 전선이 도난당하고 시설이 방치되었으며 이들은 단체 홍보 영상만 남긴 채 철수했습니다. 중동단체는 식량과 생수를 공급했으나 예산이 끊기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떠났고 캐나다 팀이 만든 간이교실은 교사가 부족하고 주민보호도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보안 불안, 공급망 붕괴, 감염병, 정치적 이해관계 등 복합적인 이유로 하나둘 철수했고 몇몇 단체는 본부 방침에 따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철수했으며 일부는 폭력 사태로 현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관들이 짧은 흔적만을 남기고 떠났고 남은 건 고장난 정수기와 찢어진 천막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먼지 위에서 잠들었고 어른들은 외부인을 점점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또 왔다가 갈 사람들일 뿐이라는 냉소가 퍼졌고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리아라는 글자가 적힌 낡은 트럭 몇 대가 우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누구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몇 장의 사진을 찍고 가겠지 라는 말만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오래 머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천천히 우리 곁에 자리했습니다. 입은 옷은 군복이었지만 손에는 총 대신 삽이 들려 있었고 헬리콥터가 아닌 낡은 트럭을 타고 와서는 우리와 같은 흙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견된 한국의 한빛부대였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가 무장을 앞세운 채 임시 기지를 설치했다면 이들은 도로와 마을길을 직접 걷고 고장난 배수로를 살펴보며
우리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복구한 마을 진입로는 우기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었고 그 덕분에 몇 달간 끊겼던 외부 물자 수송이 재개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던 길 위로 돌이 깔리고 배수로가 생기자 사람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엔 진짜일지도 몰라.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지금 섣부른 기대는 더 큰 절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인 조은혜 선생님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한빛부대가 마을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있을 때 함께 파견된 한국교육지원단 소속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놀이나 그림 그리기를 통해 우리와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어느 날 저에게 종이 한 장과 연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에마뉴엘, 이건 너의 이름이야. 이렇게 따라 써보는 거야. 저는 머뭇거리며 그 글씨를 따라 베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세상에 하나뿐이니까 멋지게 써야지. 그날 처음으로 저는 글자가 단지 기호가 아닌 제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일 방과 후에 그녀는 아이들을 모아 글자를 가르쳤고 저는 빠지지 않고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는 법, 간단한 위생 교육, 그리고 서로의 언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워갔고 아이들의 눈빛은 점점 더 호기심과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아이들의 하루를 바꾸기 위해 온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코리아라는 이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혜 선생님은 단지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꿈을 꿔도 된다는 가능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마뉴엘,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게 교육이 주는 힘이야. 그 말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한국이 마련해준 흙바닥 위의 첫 번째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제 개인의 삶을 넘어서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한빛부대는 도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마을 중심에 보건소 임시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매주 한국군 소속 군의관이 찾아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병 진료와 약 처방을 해주었죠. 한때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말라리아와 설사로 고통받았지만 예방교육과 위생 물자 배분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물탱크가 설치되고 손 씻는 세면대가 생겼고 태양광 조명이 마을을 밝히고 밤에도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생기자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없는 날에도 그들이 남기고 간 기술로 우리가 펌프를 고치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작게나마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한국이 우리 곁에 머물며 보여준 진심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바꿔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고 마침내 졸업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 제도와 한국 NGO 단체의 교육 후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길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없이 클바닥에 앉아 있던 아이가 이제는 남수단 교육부 산하지역혁신개발청에서 정책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 일 하나 감당하기도 벅찼지만 문득 마을의 작은 교실, 그리고 조은혜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글자를 처음 알게 되었던 그날의 설렘이 다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아이들이 또 다른 마을에도 있지 않을까? 그들도 누군가의 작은 손길만 있다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 위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지만 한빛부대와 코이카가 남긴 실질적인 변화는 서서히 공무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말이 회의실에서 종종 오갔고 소수였던 저희 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남수단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인 협력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라 교육, 보건, 에너지, 인프라, 여성, 역량 강화 등 6가지 분야에서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받기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은 외교 문서보다도 더 진심 어린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자원을 탐내지 않았고 사진을 찍고 떠나지도 않았으며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서 끝까지 현장에 남아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처럼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커졌고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거창한 투자 계획이 아닌 현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 건설과 병원 신축만이 아니라 직업학교를 통해 전기 기술자, 기계 수리공, 위생 지도사를 양성하고 이미 파견된 전문가들이 현지인을 훈련해 지역 스스로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이카는 이를 공존의 개발 모델이라 불렀고 한국은 건물을 짓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나라라는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에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자원으로 한국과 상생하고 싶다고 전한 것이죠. 석유와 광물 등 지하 자원을 공동 개발하거나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 또한 그 프로젝트의 실무팀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과 협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수단의 변화는 점차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UN 개발회의에서는 남수단, 한국 협력 모델을 아프리카 내 지속가능한 상호협력의 대표 사례로 공식 발표했고 세계은행과 OECD는 이를 현지 역량 중심의 이상적 개발 파트너십으로 분석하며 보고서에 인용했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고 사람을 일으킨 나라라는 표현과 함께 물자보다 시스템을 단기 효과보다 장기 자립을 지향한 한국의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수익이나 자원보다 사람을 우선한 협력 방식은 개발도상국을 향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개발 전문가와 정책가들이 코리아 모델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한국의 방식은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수단의 외교 관계 역시 확장되며 단순한 원조 수혜국에서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역시 더 이상 도움만 받던 아이가 아니라 실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남수단은 더 이상 고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배울 수 있는 친구 바로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2023년 남수단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확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학습 기회의 보장, 기초 보건 체계의 정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도입,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역 기반 시설 개선 등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코이카 및 한국 민간단체와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한국의 행정 운영 노하우를 우리 정책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K 모델 실행 기획단을 출범시켰고 저 역시 그 조직의 초기 멤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적 원조가 아닌 중장기 구조 개선,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남수단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 한국의 방향은 분명했고 그 철학은 우리의 계획에 깊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바로 주체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우리는 당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입니다. 남수단은 석유, 금, 구리, 희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의 헐값으로 계약을 넘기거나 내전으로 채굴이 중단되곤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투명성과 기술 이전을 전제로 했고 이익의 일정 부분을 다시 교육과 지역 개발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해외 자원계약 모델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일방적 착취가 아닌 공동기획과 상호 책임. 한국의 참여 기업들은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지역 파트너십을 우선시했고 이는 국제사회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남수단 한국 공동 인프라 계획이 준비되었고 코이카는 기술교육 중심의 직업학교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기획단은 남수단 국영자원공사 및 에너지부와 협의해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율했으며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는 태양광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건설과 지하수, 개발 인프라, 구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자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인력을 함께 키우는 구조. 이는 남수단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대등한 개발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고 함께 나누는 길을 한국은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마침내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국기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제 조국 남수단의 깃발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태극기입니다. 저는 이 두 나라를 마음속에 함께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귀에는 흙먼지 날리는 벌판 위에서 안녕하세요라는 낯선 인사를 건네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저에게 그 인사는 단지 인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 남수단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온 시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생긴 작은 우물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교실 하나가 세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남수단의 미래를 바꾼 이름, 그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변화가 가능했냐고요? 저는 말합니다. 그건 한국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함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줄 차례, 그 여정을 한국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당신의 미래에도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겠습니다. 감동 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